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한 사건을 겪었거나 누군가에게 존재를 증명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죠. 물론 그저 재밌으니까 귀신 있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귀신을 보게 된다면 분명 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귀신을 믿게 된 사연을 보실 겁니다. 가시죠. 제가 대학생이었을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아직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을 너무나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섬뜩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었고 친한 동기와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혼자 시간표를 짜면 혼자 점심을 먹기도 뭐하고 과제나 시험 준비도 힘들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줄곧 친하게 지냈던 나정이와 3학년 1학기 때부터 줄곧 붙어 다녔습니다. 1학기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2학기도 함께 시간표를 맞췄던 건데 나정이는 고향이 지방이라 따로 자취를 했고 이따금씩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들어서 중간고사가 끝나고부터 점차 붙어 다니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난 복학생 오빠와 사귀기 시작했죠. 친한 친구와 놀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니 크게 아쉽진 않았죠. 그러다 당시 강의 중에 발표를 해야 되는 조별 과제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애초에 나정이와 같은 조였기 때문에 과제 또한 자연스레 함께 해야 됐는데요. 첫 팀플 모임 날짜와 시간을 잡고 만나기로 했을 때 나정이가 오지 않더군요. 본가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마중 나가야 한다고 미안한데 제 대신 역할도 분배해주고 본인 파트는 알아서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부탁도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는 모임은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다른 수업에 나가보니까 나정이가 강의실에 안 오더군요. 성실히 공부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결 관리는 꽤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톡을 했는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이지도 않고 카톡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수업 끝나고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라 더 이상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또 나정이는 강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 정해진 순서대로 부르십니다. 제 전전순번이 나정이었는데 교수님이 나정이를 부를 차례가 되었을 때 잠시 멈추시더니 그대로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부르더군요. 마치 나정이가 학교에 안 올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제스처였는데 쉬는 시간에 잠시 교수님을 찾아가 나정이 친구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몸이 안 좋아서 이번 학기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재차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대로였습니다. 곧바로 나정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안 되었고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서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저랑 똑같이 소식은 몰랐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중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나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잽싸게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나정이가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진짜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일단 알겠으니까 가만히 기다려라 말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 걱정되었지만 말미에 뭐 도둑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 그나마 안도했죠. 나정이 자취방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까 현관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나정이 얼굴을 보고는 지레 겁을 먹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얼굴에 살도 오르고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나정이는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빠져있고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먹거리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당장 말하라고 목을 놓았죠.
그런 저를 보고는 나정이도 울었는데 당장은 뭐라 말은 안 하고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침대에 걸터앉아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더군요. 일단 나정이가 학교를 쉬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와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둘을 함께 본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연애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서로 배려도 잘해주고 천상 커플이었던 것처럼 서로를 아껴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애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정이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생리를 안 하니까 혹시라는 마음에 검사를 했는데 임신인 걸 알아챘고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수술대에 올랐다는 거죠. 수술이 무사히 끝났지만 엄청난 죄책감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연락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하루라도 눈을 감고 제대로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뭔가 어깨 위에 얹어있는데 그게 꼭 태아처럼 보일 때가 있고 스스로가 헛것을 본 거라고 되뇌어도 몇 분 지나면 또 거울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거울을 치워버리면 반사되는 걸 비추는 모든 물건이 신경쓰이고 그것들을 자세히 볼 때마다 여전히 어깨나 허벅지 쪽에 뭔가 붙어있는 게 보였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이런 생활을 한 달 정도 보냈을 때였습니다. 나정이는 이곳에 이사 온 지 2년 가까이 되고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다만 형편이 그리 좋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원룸촌에 살았고 동네 또한 오래되어 빌라들이 꽤나 길게 붙어있는 곳이죠. 저한테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동네에 이상한 남자 하나가 산다고 하더군요. 아침마다 골목 한복판에 서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우리가 흔히 조금 아프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이 동네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죠. 딱히 신경 쓰진 않았기 때문에 대충 아픈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오는 길에 그 남자가 동네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곳에 서서 나정이를 보고 있더래요. 워낙 오래 봐왔던 광경이고 본인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 대충 무시하고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앞을 지날 때 마치 간신배가 말하듯 나긋하게 속삭이더랍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을 텐데 어쩌냐?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더래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놀란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씩 웃으면서 누나 그거 절대 못 떼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체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유도 못 묻고 가만히 서서는 한참을 그 남자가 웃고 있는 것만 보다가 문득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도 다 집어 던지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려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였죠. 물론 저 또한 이 두 가지 일이 겹치면서 당황스럽다가도 섬찟했고요. 절대 밖은 못 나갈 것 같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다가 같이 먹고 남자친구가 집에 오면서 저도 집으로 돌아오며 대충 일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정이가 말한 그 남자가 있나 싶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정이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애까지 키우며 잘 살곤 있습니다. 다만 둘이 술을 먹다가 취하면 가끔씩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남자가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으로 기이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아이, 태아가 죽어서 된 귀신을 태자귀라고 부릅니다. 다른 귀신들처럼 원한이 있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고 그저 부모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 귀신은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조차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달라붙어 있다고도 하죠. 결과적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은 아마 악몽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은 동네에 산다는 남자의 반응 또한 섬뜩했는데요. 아마 아프다기보다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 눈에는 몸에 붙어있는 게 보이니까 말했을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한창 6.25 전쟁 중일 때 할아버지는 피난 가는 배를 같이 못 타서 잠깐 갈라지고 할머니 혼자 어린 외삼촌을 데리고 남쪽까지 내려가서 친척 할머니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뒷산에 나이 지긋한 무당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친척 할머니랑 자매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그 무당 할머니가 할머니에게도 워낙 잘해주셔서 할머니도 먹을 거 생기면 제일 먼저 드리는 등 엄청 친하게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얹혀 사는데 어느 날 무당 할머니가 한밤중에 불러내서 마을 강 어귀에 데려가더니 강 급류 끝나는 쪽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저기를 매일 밤 찾아가서 달이 떴는데도 달이 안 비치면 그 다음날 해질녘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무당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집안 가재도 구며 싹 그대로고 부뚜막에 시커멓게 탄 밥도 그대로 있어서 이건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기묘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대요. 할머니는 어쨌거나 무당 할머니가 알려준 말이 마음에 걸려서 매일 그 강에 갔는데도 달은 비쳐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까 하다가 2주 뒤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 강 어귀로 가봤는데 과연 달빛 때문에 주변이 다 보일 정도로 보름달이 뜬 날이었고 그 강 어귀만 달이 안 비치고 있더래요. 할머니께서 그거 보고 불안해서 가야 하나 마나 고민하다가 해질녘이 다 되어서 친척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그거 듣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무당 할머니네로 얼른 가보자고 해서 두 분이 무당 할머니네 집으로 내달렸다고 합니다. 둘이 가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방치되어 있던 집이 싹 정리되어 있었고 내부는 사람 살 만큼 멀쩡한데 겉은 폐가처럼 헐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루에 피 묻은 옷 3벌만 곱게 개어져 있었는데 그거 보고 징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서 외삼촌이랑 셋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홀린 듯 강 어귀로 뛰어가셨답니다. 그리고 뛰어가다가 불현듯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 마을 쪽에서 연기가 보이더래요. 그렇게 3명이서 어찌저찌 강 어귀에 도착하니까 피투성이의 시신들이 둥둥 떠서 급류에 떠밀려와 있는 걸 보고는 3명이서 기지를 발휘해 강에 뛰어들어 시신이 척했답니다. 한 10분쯤 뒤에 못 알아들을 말씨를 하는 사람 몇 명이 뛰어와서 시신들을 뒤적거리다가 가더랍니다.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불현듯 무당 할머니가 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일단 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답니다. 그러고 해가 지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던 강 위쪽에서 어디론가 뛰는 군아들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안 들릴 쯤 되니까 무당 할머니가 강 위쪽에서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초승달이 다시 초승달이 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는 다시 그대로 어디론가 싹 사라지셨대요. 할머니는 당연히 하라는 대로 폐가로 도망가서 그 안에서 사셨는데 어쩌다가 주변에 북한군이 올라올 때가 있긴 했는데 겉이 폐가 같아 보이니까 사람 안 산다고 생각해서 그냥 쓱 보기만 하고 해코지는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살다 보니까 다시 우리나라군이 마을까지 올라와서 원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살아서 도망간 사람들은 걸려서 죽거나 도망가는 빨치산으로 오해받아서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일하던 경북 출신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동네 사람에게 들었다며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6.25 전쟁이 끝난 지 꽤 됐고 들판에 가면 미제나 소련제 탄피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는 녹슬지 않고 그대로 있고 철로 된 듯한 탄피는 엄청 녹이 슬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철 모으는 사람들은 소련제 탄피는 철로 되어 있어서 다 녹슬어 있으니 주울 거면 미제를 주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굴이라서 더 비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들을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지뢰밟고 다리 잃는 분도 계시고 불발된 수류탄을 잘못 건드려서 죽는 사람도 당시에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 그 들판에 탄피를 그렇게 주워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귀신 나온다는 들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키가 4m쯤 되는 여자가 길목에 떡하니 서 있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꼭 저녁 노을 질 때쯤 나타난다는 거죠. 꽤 멀리서도 보여서 그 여자가 보이면은 본인은 본능적으로 얼씬도 안 했답니다. 고물상 아저씨에게 거기 키 큰 여자가 있다고 말해줘도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갔다가 그 고물상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동네 꼬마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여자의 정체를 보려고 남자애들이 몰려갔대요. 노을 질 때 갔다가 뭐 없어서 그대로 내려왔다는 건데 같이 올라갔던 남자애 하나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랍니다. 그 남자의 집안은 난리가 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그 동산에 올라갔다 왔다. 키가 큰 여자가 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가봤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당을 불러야 하나 했는데 집안에서 뭔 놈의 무당이냐 하면서 반대를 했다가 결국 옆마을에서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조차도 이건 한의강에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저 남자의 머리카락 조금 뜯어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다 넣으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남자애는 절대로 이 굿을 보면 안 된다고 했고 무당이 굿을 하는데 그 여자가 빙이 되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이런 말을 반복하더니 무당이 정신이 돌아와서 요망한 년 당장 꺼지라고 굿을 다시 했답니다. 그러다 또 빙의가 되어서는 저 남자애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빙의가 풀리고 무당이 그래 데리고 가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에 담긴 옷을 태웠는데 그제서야 여자 귀신이 킥킥킥 웃으면서 물러갔대요. 이건 저 아이 대신에 보낸 거니까 아마 이 아이가 저쪽에 다시 가게 되면 귀신이 속은 걸 알아챌 거다. 그러니 꼭 성인이 되고 나서 가야 된다 라고 하더랬죠. 여자 귀신은 전쟁 도중에 인민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은 마을 처녀 같은데 그 몹쓸 짓을 했던 인민군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죠. 어른들이 줄 게 별로 없다고 이거라도 받아가라고 미군 전투식량이랑 담요를 줬다고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25 전쟁 괴담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일어난 참극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경우 웹툰으로도 제작될 만큼 꽤나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탄피를 모아서 고물상에 팔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죠. 이외에도 전쟁이 한창 벌어졌던 장소에 찾아가 군인들의 시체에서 물건들을 빼오는 일도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사상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원혼들이 아직도 나타난다는 괴담도 있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 당시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함 그 자체였겠죠. 이따금씩 전쟁 괴담들을 볼 때면 진짜 무서움이 뭔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 약 1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기에 어느 날 여자친구네 가족을 소개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만 겁니다. 여자친구의 고향은 시골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3시간 정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친구네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착했던 여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는 으스대고 싶었던 건지 저를 야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무척 거만한 성격이었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버린 것, 여자친구의 본성을 진작에 간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야기가 껑충 뛰었습니다.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거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여자친구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소리쳤죠.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 저는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자친구는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졌고 헤어질 생각까지 하던 저를 놔둔 채 이야기가 멋대로 진행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친척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결혼식 날짜를 잡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겨우 여자친구와 단둘이 되었을 때 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집에 갈 생각이었죠.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자친구와 아버지는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에는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잠긴 방 안에 갇혔습니다.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방에 혼자 갇히고 말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핸드폰도 통화권 이탈 상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왔죠. 어쩌면 어머니가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미한 기대감은 곧바로 짓밟혔습니다. 지금 당장 혼인신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내보내주마. 어머니의 손에는 정말로 혼인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느낀 저는 말했죠. 난 못해요.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그쳤습니다. 네가 그런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드디어 이 집 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인데 널 놓아줄 리가 없잖아. 서명하면 제 인생은 끝나겠죠. 완강히 거부한 끝에 어머니는 포기하고 방을 나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한밤중에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저는 방을 뒤졌죠. 그러자 가구 뒤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구를 옮겨 겨우 탈출한 뒤 밤새도록 걸어서 역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여자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 못해. 그 내용은 이미 협박 수준이었죠.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도 무서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잠자리를 옮기며 전전하다가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의 협조도 얻어서 여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길 여자친구가 여전히 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으며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여자친구를 봤다는 이야기마저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게 멀리 도망가라고 충고해주고 있죠. 저는 아직도 전 여자친구가 언젠가 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네요. 뭔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이 무섭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소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상상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 취직한 지 3년 차에 들어설 때였고 사회초년생일 때는 돈이 없어서 좁디 좁은 원룸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현금도 생기고 빚을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며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모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된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14층 끝자락에 집을 구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원룸을 전전하는 저에게는 결코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청소기를 돌리는 윗집의 소리도 개의치 않았고 가끔 들리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집을 꾸미는 재미에 빠져 한 달가량을 바쁘게 보내기도 했죠. 퇴근하고 나면 안주거리를 만들며 혼술하는 재미도 꽤나 쏠쏠했습니다. 제가 그 집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다름 아닌 담배였습니다. 담배를 태우려면 꼭 아파트 밖에 있는 흡연터에 가야 했는데 느린 엘리베이터 속도와 14층이라는 높은 층수는 저에게 있어 크나큰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약속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꼭 내려가서 담배를 태웠습니다. 제가 이사를 했던 게 11월쯤이었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니까 바로 겨울이 찾아왔고 한파가 몰아치기 시작하며 다른 궁리를 하게 되었죠. 담배를 태우겠다고 나갈 엄두가 안 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를 눈독 들였습니다. 밖으로 나올 사람들도 적은 데다가 굳이 14층이나 되는 곳을 비상구를 통해 이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장소였죠. 저희 집이 끝자락에 있긴 했지만 바로 옆에 집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바로 옆이 비상구 출입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충 패딩을 걸치고 슬리퍼 바람에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너무나도 안 열리더군요. 꽝꽝 언 것인지 뒤에 뭔가가 막고 있는 건지 한참을 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차라리 빨리 열어버리고 다시 닫아버리자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닥 비상구로 나가서 문을 닫았죠.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켜서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제가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비상구에서 보니까 아파트 옆쪽에 있는 다른 동부터 작은 산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니까 바닥에는 먼지들과 함께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문을 막고 있던 게 뭐였는지도 알 수 있었죠. 나무로 된 막대기였는데 흔히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맷처럼 생겼더군요. 그 기다란 게 문을 막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왜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럽습니다. 대충 담배를 태우고 비상구 문을 살짝 열어서 망을 본 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집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잠시 앉았는데 라면이 있기 전에 빨리 담배나 태울 생각으로 또다시 패딩을 걸쳤습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 1시를 바라볼 때였고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까처럼 비상구에 서서 주변을 구경하며 담배를 피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 계단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한 발 턱턱 계단을 밟으며 올라오는 소리였는데 바로 밑에 층은 아니었고 두세 층 정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저로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차피 담배 냄새는 날 거라 당장 비상구 문을 열고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저 저 사람이 내 아래층까지 와서 그 층으로 들어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가 있던 바로 아래층에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끊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마저 태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잠에 들었고 다음날은 회사 회식을 늦게까지 하다가 거의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대충 씻고 나니까 새벽 1시가 다 되었더군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자기 전에 한 대 태우고 잘 생각에 다시 패딩을 걸치고 비상구로 나갔고 평소처럼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또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두세 층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 발소리가 들렸는데 제발 어제처럼 13층에서 가버리라고 마음속으로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3층에서 발소리가 끊겼고 담배를 태우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2주 정도를 저만의 담배터에서 흡연을 했는데 언젠가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현관을 열던 와중에 제가 비상구에서 나오니까 아저씨도 저를 쳐다봤는데 뭐 대단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거의 2시간 정도가 흘렀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아까 멀리서 봤던 그 아저씨가 현관문 앞에 서 계시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혹시 비상구 문을 열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연 거 맞다고 하니까 잠깐 집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몸을 먼저 집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저도 엉겁결에 현관문을 잡아드리고 거실 식탁에 앉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아저씨께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문 열지 말라고 반대편에서 막아놨는데 왜 연 겁니까? 여기 세입자신 것 같은데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안 하던가요? 거의 5년을 닫아놓은 곳인데 앞으로 절대 비상구로 나가지 마시고 만약 담배 태우실 거면은 베란다에서 냄새 안 나게 피세요. 당황스러웠던 게 비상구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정 피우고 싶으면 베란다에서 피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그저 비상구에 가지 말라는 뜻인 걸 알았죠. 저 비상구에 뭐가 있는데 그러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6년 전인가 12층 살던 여자가 그 비상구에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날부터 자꾸 비상구에서 그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원래 비상구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그 여자를 봤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꼭 밑에서 사람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려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13층 살던 아저씨는 바로 옆에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비상구 못쓰게 닫아놓은 건데 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소리 못 들었냐고 묻기도 전에 이미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못 들어봤지만 만약 13층에서 소리가 끊기거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맞을 거라고 하더군요. 비상구에 붙어있는 집은 절대 세입자가 안 들어오거나 들어와도 얼마 안 있어 방을 뺀다는데 새벽마다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린답니다. 터벅터벅 계단 오르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겠죠. 정말 소름 돋는 건 이게 11층부터 15층까지 죄다 비상구 문을 반대편에서 막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람과 동시에 또 한 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 제 바로 아래층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이미 몇 년 전에 막아놨다는 거죠. 그 말인즉 어디 들어간 게 아니라 제 바로 밑에 층에 그대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비상구에 안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통해서 반대쪽 문을 다시 닫아놓겠다고 하셨죠.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비상구는 쳐다도 보지 않고 밤 늦게 들어올 때면 비상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새벽 1시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녹음하면서 상상하니까 몇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 제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로 아래층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층으로 오르는 거라면 뭔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 테고 투신해서 죽었던 만큼 죽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복도식 아파트 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얇고 낡은 운동화는 축축이 젖어들었고 해진 점퍼와 얇은 바지는 이 칼날 같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여자는 자신이 왜 이곳을 헤매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략 상상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은 남편과 3살 난 딸아이를 따라가고 싶어 죽고 싶다는 욕망과 술에 찌들어 살던 날들. 아마 이번에도 빈속에 술을 들이켜고는 잔뜩 취해서 죽겠다며 혼자 산을 오른 것이겠지. 하지만 술이 깨고 기억이 돌아오니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몸을 여미고는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슬슬 해마저 떨어지고 있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이곳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젊은 나이에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죽음이란 녀석이 마중을 나오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었다. 그런 절실함이 닿았는지 여자는 곧 눈바닥에 찍힌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을 따라가면 사람 사는 곳이 나올 것이고 그럼 몸을 녹이고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분명했다. 여자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발자국을 따라갔다. 어이! 한동안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때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엔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사내가 서 있었다. 대략 60대쯤 되었을까. 슬슬 주름이 쌓여가는 노쇠한 얼굴과 달리 몸만은 건장했다. 이 추운데 그 꼴로 어딜 돌아다녀? 얼어 죽고 싶어? 다짜고짜 일가를 내뱉은 사내의 외침에 여자는 무서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길을 잃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터벅터벅 다가온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눈도 오고 해도 떨어지는데 산을 어떻게 내려가? 따라와. 사내는 겉에 두르고 있는 우유를 벗어 여자에게 던져주고는 눈길을 헤치고 앞장섰다. 여자는 거친 인상의 사내가 무서웠지만 우유라도 걸치니 찬바람이 남아 막아주었기에 일단 따라가기로 했다. 사내는 금세 여자를 산 한켠에 지어진 작은 판잣집으로 안내했다. 얼기설기 엮은 판잣집은 얼핏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여도 제법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다. 바로 앞에 밭이나 가마솥 따위가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산에 사는 사람 같았다. 뭐해? 들어오지 않고. 차례야 2평쯤 될 법한 방으로 들어서는 사내를 보며 여자는 망설였다. 저기서 저 낯선 사내와 같이 있는다는, 어쩌면 같이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다. 왜? 들어오기 싫어? 그럼 거기서 얼어 죽을래? 사내의 짜증 섞인 호통을 듣고서야 움찔거리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온갖 가재도구들이 잔뜩 들어선 방. 낡은 라디오 하나, 되는 대로 뭉쳐놓은 옷까지, 한켠엔 이불들과 손바닥만한 전기난로. 열악했지만 적어도 산길을 헤매는 것보단 나았다. 하지만 사내가 들어와 옷가지를 던져주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젖은 옷 벗어놓고 이걸로 갈아입어. 방 안에 물 다 떨어져. 그러고는 지켜보려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서요? 그럼 눈 맞으면서 갈아입을래? 여자는 수치심 이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러려고 자신을 데려온 것일까 불안해하면서도 지금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냥 친절하지만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오갈골 없는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 하는 나쁜 사람이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계속된 사내의 성화에 몸을 돌리고는 쭈뼛거리며 젖은 옷을 벗었다. 아직 물기가 남은 여자의 어깨를 본 사내는 빨랫줄에 걸려있는 수건 하나를 꺼내어 던지듯이 건네었다. 닦아. 그냥 입으면 젖어서 감기 걸려. 여자는 몸이 보이는 게 부끄러워 최대한 웅크리고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시장에서나 볼 법한 아줌마 옷이었지만 깨끗했기에 그런대로 입을만 했다. 혹시 사별한 아내가 입었던 옷일까? 슬쩍 사내를 돌아보자 그는 말없이 난로를 켜서 여자 쪽으로 내밀 뿐이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여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사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사내는 가만히 앉아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 사내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움직였다. 밖으로 나가 잠시 부산을 떨던 남자는 7시가 되자마자 작은 개다리 소반에 상을 차려왔다. 현미 섞은 밥에 배춧국, 겉절이와 묵은 김치, 된장 한 종지에 마른 고추 몇 개, 실금이 간 사발 그릇에 보리차까지 떠다 놓은 사내는 수저를 들며 말했다. 밥 먹자. 별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안 그래도 허기가 졌던 여자는 그야말로 허겁지겁 밥을 퍼먹었다.
사내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상을 물리니 다시금 침묵이 찾아왔다. 사내는 여자에 대해 묻지 않았고 여자는 사내가 무서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아직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지 못한 여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사내는 낡은 라디오를 켜서는 뉴스에 주파수를 맞추었다. 강추위가 계속되며 주말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날씨에 슬슬 걱정되었다. 어떻게든 오늘 밤만 넘기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자는 용기를 내어 사내에게 말했다. 저 마을은 언제 내려갈 수 있나요? 사내는 가만히 시계를 보다가 대답했다. 마을엔 왜? 역시나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에 여자는 움찔하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저 집 가야 돼서요. 사내는 시계에서 눈을 떼고는 여자를 바라봤다. 움찔하며 눈을 피한 여자를 바라보던 사내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듯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여자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애초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죽은 아내를 대신해 자신을 색시 삼기 위해 데려와서는 여기 감금시키려는 것일까? 무서운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사내는 겁에 질려 흐느끼는 여자에게 소리쳤다. 울지마. 슬픈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지금은 너 혼자고 여기가 네 집이야. 그냥 그것뿐이니까 울 거 없어. 무서운 호통에 여자는 움찔거리며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건 막을 수가 없었다. 사내가 다시 시계로 눈을 돌리자 침묵에 섞인 흐느낌과 함께 산속 판잣집에 깊은 밤이 찾아왔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사내는 비로소 움직였다. 자자, 이불 깔아. 마침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자 여자는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사내에게 매달렸다. 죄송해요. 제발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가족들이 저 기다려요. 네? 제발요. 사내는 그런 여자가 조금 안쓰러워 보였는지 복잡한 얼굴을 보였다가 이내 표정을 굳히고는 소리쳤다. 내 말 못 들었어? 여기가 네 집이고 이제 너 혼자라고. 가족이니 뭐니 그딴 거 없어. 알아? 여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맨발로 소복이 쌓인 눈에 발자국 3개를 찍기도 전에 사내의 억센 손에 이끌려 다시금 방으로 끌려 들어왔다. 살려달라 소리를 질러보아도 이 산속에서는 들어줄리 만무했기 때문에 애꿎은 메아리가 되어 눈과 함께 흩어질 뿐이었다. 사내는 여자의 발목에 끈을 달아 자신의 발에 묶었다. 혹여나 자신이 잠이 들더라도 여자가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 분명했다. 사내는 훌쩍이며 방 한구석에 쭈그려 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이리 와, 잘 시간이니까. 하지만 여자는 그저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종일 산길 헤매고 떨어대느라 몸 상했으니까 얼른 이리 들어와. 거긴 냉골이라 안 돼. 여기 따뜻하니까 내 옆에 누워. 사내가 끈을 잡아당겼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부렸다. 고민하던 남자는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다. 몸이 차가워지면 알아서 들어오겠거니 생각했던 것이다. 역시나 밤이 깊어지자 여자는 몸에 도는 냉기에 덜덜 떨기 시작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들어와. 거기서 그러고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고 있지 않았는지 사내가 퉁명스레 말하자 여자는 서럽게 울며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이라도 사내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댈 것 같아 잔뜩 긴장했지만 따뜻한 이불 속은 피로에 전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새 감겨오는 눈에 여자는 까무룩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여자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여자의 볼을 쓰다듬고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사내의 손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오며 잠이 저 멀리 달아났다.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서는 손에 집히는 대로 사내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다급히 여자의 손을 잡아채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되는 대로 집어던진 물건 중에는 반지꼬리암도 있었던 모양이다. 실과 바늘 따위가 널브러진 바닥에는 커다란 가위도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발견한 여자는 재빨리 가위를 집어들고는 사내에게 겨눴다. 제발 그만 좀 해.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다 잊어버리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나랑 둘이 살면 돼. 집이니 가족이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내가 가족이라고. 사내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다.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죽는 한이 있어서라도 집으로 갈 거야. 가위로 끈을 자르려는 여자에게 사내가 달려들었다. 그거 내려놔. 하지만 여자가 겁에 질려 내민 가위가 사내 옆구리에 푹 틀어박히고 말았다. 사내가 몸에 꽂힌 가위를 틀어잡고 숨을 헐떡이는 동안 여자는 다급히 발에 묶인 끈을 풀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신발도 없이 맨발에 얇고 헐렁한 옷뿐이었지만 이곳에서 사내의 놀이개로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렇게 여자는 눈길에 맨발 자국을 남기며 새벽 동이 트는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어떻게 됐대? 옷가게 김씨가 돌아오자 방앗간 최씨가 물었다. 아이고,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길게 탄식을 내뱉으며 뜸을 들이는 김씨가 말했다. 둘 다 돌아갔다 하네. 장씨는 배가 찔려가고 딸내미는 눈밭에서 얼어 죽고. 최씨 역시 길게 탄식을 내뱉었다. 아이고, 나이도 적지 않은 양반이 말만한 딸내미 데리고 얘까지 내려와서는 그 판잣집에 웅크리고 살겠다기에 참 기구하다 싶었는데 서방에 자식 새끼 잃고 머릿속이 성취하는 딸이 그만 또 발작을 한 모양이야. 그 무뚝뚝한 양반이 딸내미 먹을 반찬 하나, 입을 옷까지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신중했나. 그래 봐야 이따위 시장 옷가게 다 할매 옷뿐이었네만 그 딸내미는 그리도 좋아했다네. 정신만 멀쩡하면 그리 마음씨고 온 딸인데. 김씨 역시 한숨을 쉬며 거들었다. 기구해, 기구하다 마다 하여튼 그놈의 차가 문제야. 서방이나 시키지 못하려고 운전대 잡아서는 하루아침에 서방 떠나보내고 갓난이 떠나보내고 그놈의 보상금이 뭔지로 서방 재산에 애비 재산까지 싹 털어냈잖아. 어? 진짜 싹 다 날리고 손바닥만한 시골 땅 하나만 간신히 남아있잖아. 그뿐이야? 고루 다쳐가지고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울며불며 죽겠다고 하고 꼭 치매 걸린 노인네 마냥 애비도 못 알아보고 내 새끼 어디냐 서방 어디냐 하면서 시장 뛰어다니는 거 온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뛰어나간 딸내미 찾느라고 장씨가 얼마나 도구가 많았어. 그렇게 불우를 저지르더니만 결국엔 애비까지 보내고 그리 가네. 거칠게 말하는 최씨를 김씨가 말렸다. 오호, 이 사람이 어째 말을 그래. 김씨는 툴툴거리며 중얼거렸다. 아, 나도 속상하니까 그렇지. 장씨 그 양반 의사가 딸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다고 백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딸내미 챙기는 거 최씨도 봤을 거 아니야. 하여간 생긴 건 소도둑같이 생긴 양반이 서툴러서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 둘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장씨 부녀를 생각했다. 아무튼 장례는 꼭 가자고. 친인척 하나 없을 건데 우리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김씨의 말에 최씨는 고개를 끄덕이곤 중얼거렸다. 거참 어찌 이리 기구한지.